가야산 신선이 된 최치원 선생. 합천은 여느 지역보다 민족문화의 뿌리를 잘 간직해온 문화의 고장이다. 홍류동의 키 큰 소나무 홍송들이 한국적 자연의 본래적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옛 그대로의 시원한 그늘과 향긋한 솔내음으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해준다. 그 아름다운 홍류동 계곡의 원류인 가야산 한쪽 계곡에는 세계문화유산 8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화엄종찰 해인사가 있다. 신라말 벼슬을 버리고 여기서 한동안 머물다가 신선이 되어 종적을 감추었다는 최치원 선생의 농산정과 제실이 고즈넉이 서 있는 홍류동은 그 계곡 따라 십리길에 늘어서서 하늘을 떠받들듯 솟아있는 키 큰 홍송 밑으로 봄철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름철 끝자락까지 은행나무와 삼법나무들이 눈부시게 푸른 터널을 이루며 싱그러운 녹음의 향취에 적게 하는 곳이라. 누구나 이곳에 오면 불타의 성지 화엄의 세계에 들어서는 장엄한 분위기를 느낀다. 가을이 오면 이곳에서 펼쳐지는 천자만홍의 아름다운 풍광이 계곡물을 붉게 물들인다 하여 언제부터인가 이곳을 홍류동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곳은 토왕격 소문으로 당나라 전역에 이름을 떨쳤던 풍류객 고운 최치원 선생이 고국에 돌아와서도 난세를 만나 포부를 마음껏 펼쳐보지 못하고 전국의 산과 바다와 강을 따라 주유하다가 이곳 홍류동에 들려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종착지로 머문 곳이다. 그가 이곳에 머물며 시끄러운 세상의 온갖 시비를 흐르는 벽계수에 싣고 청산을 벗삼아 살다가 신선이 되어 가야산에 사라졌다는 설화가 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 한문학의 조종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최치원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한문으로 된 많은 글을 남겼다. 그에 관한 기록과 그가 저술한 작품을 통해 그의 생애와 사상, 특히 당나라에서의 활동과 귀국 후 신라 사회에 미친 그의 정치 이념과 문학 및 종교 사상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최치원의 생애는 알려진 바와 같이 유년 시절, 당나라 유학 시기, 귀국 후 신라에서의 활동, 은거 시기로 나누어진다. 이에 본고는 그간 밝혀진 연구 성과에 힘입어 그의 생애와 저술을 살펴보고 당과 신라 말의 혼돈의 정치적 상황에서 형성된 그의 정치 이념과 시무시벼조의 개혁안, 그리고 타고난 그의 종교관의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가계 및 유년 시절. 최치원의 생애는 알려진 바와 같이 유년 시절, 당나라 유학 시기, 귀국 후 신라에서의 활동, 은거 시기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본서에서는 그의 생애 전반과 신라 말의 사상적 혼란 속에서도 꽃 피웠던 타고난 그의 학문과 사상, 종교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치원은 본래 신라 왕경의 사량부 혹은 본피부 사람으로 후기 신라의 진보적 시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의 한 사람이다. 본가는 경주, 자는 고운 또는 해운이다. 그의 호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견일의 아들로 알려져 있고 신라 골품제에서 육두품으로 신라의 유교를 대표할 만한 많은 학자들을 배출한 최씨 가문 출신이다. 2. 최치원의 탄생과 신라 말의 왕실. 지난 역사나 오늘의 사회 현상을 보아도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가 태어난 시대의 상황이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이다. 최치원이 태어난 해는 857년이다. 이때는 귀족들의 견제와 거듭되는 반란에 시달려 왕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치원이 태어난 해는 신라를 통치하던 문성왕이 죽은 해이다. 신라 중대의 강력한 왕권 체제가 무너지고 신라 하대의 각종 반란과 왕권 교체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시기였다. 어느 시대나 왕조의 말기는 혼란하다. 혼란은 결국 망국이라는 파국을 맞게 마련이다.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동쪽 토암산 자락에 있었던 숭복사지에는 최치원이 지은 비문이 1931년에 발견되었고 그 비문을 바쳤던 옛 숭복사지의 귀부는 지금은 경주박물관 앞들에 놓여 있다. 숭복사가 원성왕의 명복을 빌어주는 원찰이라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경문왕과 최치원은 동시대 사람으로서 서로의 신분은 다르지만 깊은 인연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3. 최치원은 왜 당나라의 조기 유학의 길을 택했나? 신라 시대의 골품제는 계급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관직에 제한이 있었고
최치원이 속한 육두품은 17관등 중 6번째인 아창까지 임명될 수 있었다. 그가 당나라의 유학의 길을 택한 것은 당나라에 가서 높은 관직에 오르면 국내로 돌아와서 쉽게 신분 상승이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신라 사람도 당나라에 유학하고 당의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많았다. 신라에서 당나라에 유학한 학생들을 수기학생이라고 하였고 이들에게 응시 기회를 준 빈공과라는 과거제가 있었는데 이 시험에 합격하면 당나라의 관리가 되기도 하였다. 최치원, 최승우, 최언희, 김은경 등이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국내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최치원의 아버지 견일은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아들을 통해 실현해 보려는 강한 의지로 아들 최치원을 당나라에 유학을 보냈던 것이다. 4. 당나라에서의 활동. 최치원은 유학적 소양을 쌓으며 성장했지만 신라의 골품제 하에서는 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당나라 유학을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치원은 12세의 배편으로 당나라에 건너갔다. 그리고 그는 산동의 등주에 도착한 후에 곧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 도착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와의 해상 교통로에 위치한 항구로서 신라인과 신라 선박의 출입이 잦았던 곳이다. 최치원은 이곳에서 임백지기천지, 즉 남이 100번 하면 자기는 1000번 하는 노력으로 경, 사, 자, 집 등을 두루 섭렵하였다. 개원필경의 서문에 의하면 이 시기에 최치원은 많은 시와 산문을 창작하여 뛰어난 시제로 재능 있는 문필가로 널리 알려져 중국의 이름난 시인과 문필가들을 경탄시켰다고 한다. 그는 서경에서 스승을 만나 공부한 지 6년 만인 18세에 예부시랑 배찬이 주시한 빈공과의 장원으로 급제했다. 그 뒤 2년 만인 876년에 강남도 선주의 율수연이로 임명되지만 그는 그 이듬해 겨울 현의직을 사임하고 입산수학에 들었다. 혈혈단신으로 외국에서 장기간 공부에 전념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두세 해가 지나자 녹봉은 남은 것이 없고 글 읽을 양식이 모자랐으며 설상가상으로 난리의 피바람이 신변을 위협했다. 875년에는 황소의 난이 일어났다. 황소의 군대가 최치원이 거주하는 마을 주변 가까이 밀어닥쳐 879년 6월 12일에는 율수의 주도인 선주가 함락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생계가 아닌 생사 자체가 걸린 절체절명의 급박한 상황이었다. 875년에 일어난 이 황소의 난은 당나라 말기에 시작된 황관의 횡포와 인민에 대한 수탈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 토호와 상인층이 조정의 횡포에 반기를 든 것과 그 당시 기근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장성에서 구보의 반란, 쉬저우에서 방운의 반란 등이 이전에 일어났고 황소의 난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조정에 대한 반란이었다. 중국 당나라 말기 황소의 난으로 879년 10월 문인 출신인 고병이 진해절도사에서 회남절도사로 전임해왔다. 이때 그 막하에 있던 최치원의 급제 동기생인 고운이 최치원을 추천하여 최치원은 도의 교통과 운수, 외관에 설치하였던 관역의 순관에 기용되었다. 위기에 처했던 최치원은 그야말로 현의를 지냈다는 경력 때문에 반란군에 잡힐 경우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이 관역 순관 취임으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절박함에서 벗어난 최치원은 찌들린 여관 생활을 청산하고 관사 생활을 하면서 관직 생활 틈틈이 책을 읽게 되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고 더 이상 출세할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최치원의 여유로움은 불과 몇 달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끝났다. 고병이 얼마 안 있어 정승급인 태위로 승격되었는데 이 때문에 황제에게 보내는 표 등 문서일이 많아진 고병은 880년 여름 최치원을 본부로 불러올려 최치원에게 본부 근무를 보직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태위가 된 데 대해 황제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사과태위표 작성을 최치원에게 의뢰한다. 이때부터 최치원은 고병과 함께 종군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영광은 갑자기 그리고 한꺼번에 찾아왔다. 5개의 직책이 일시에 최치원에게 주어진 것이다. 절도사 겸 도통인 고병은 선생을 절도사 직속의 순관에서 도통순관으로 막 바로 승진시키는 한편 황제에게 특별히 추천하여 승무랑, 전중시여사, 내공봉이란 3가지 직책과 이에 더하여
비어대까지 하사받게 했다. 지방의 한 현위에서 초고속 승진하여 곧바로 내전의 직책을 겸하게 된 것이다. 특히 어대는 금 또는 은으로 장식한 물고기 모양으로서 관복에 달고 궁궐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일종의 출입허가증이었다. 게다가 전입필연이라는 직책의 문서 이를 도맡게 되었는데 이후 4년간에 쓴 글이 일만 순화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격황소서 역적 황소에게 보내는 포고문다. 이 글에 대해 고려의 학자 이규보는 황소가 이 경문을 읽다가 온 천하 사람이 너를 드러내놓고 죽이려 할 뿐 아니라 지하의 귀신들까지 쥐도 새도 모르게 너를 죽이려 이미 의논했을 것. 이라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황소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부지불식 중에 상 아래로 굴러떨어졌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귀신을 울리고 놀라게 하는 솜씨가 아니라면 어찌 능히 그러한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글을 지었겠는가라고 평했다. 이 글은 최치원이 881년 황소가 장안을 점령한 뒤인 7월 8일에 쓴 것이다. 이 글에 너는 궁궐을 침략하여 공후 공작과 후작 벼슬들은 험한 길로 달아나게 되고 어가는 먼 지방으로 행차하게 되었다. 궁궐이 내가 어찌 머무를 곳이랴. 란 대목은 황소가 난을 일으켜 대궐을 차지하고 천하를 호령해도 백성이 따를 임금의 그릇이 아님을 경고하는 구절이다. 황소 토벌이 끝난 후 당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이번에 황소를 토벌한 것은 칼의 힘이 아니라 최치원이 작성한 글의 힘이었다란 말이 나돌았다고 한다. 최치원이 고병을 대신하여 쓴 글들은 황소를 질타하고 그 예하 장졸들을 호령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동시에 집권 세력의 내부 문제를 고심하는 글들도 있었다. 이처럼 당시 당나라는 그 명운이 다해 석양해지는 해와 같았다. 당나라의 쇠망을 예고하는 갖가지 병리 현상이 도처에서 벌어졌다. 절도사들의 부정부패와 군부 내부 상호 간의 참소, 무고,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우군 간의 관할지를 놓고 전투를 벌이는 난맥상까지 빚어졌다. 이런 와중에서 임금은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지역 총사령관인 도통과 국방비 담당 총수인 염철전 운사를 수시로 바꾸는 혼미한 리더십을 보였다. 당시 소금은 국가의 전매품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수입원이었는데 재정이 악화되면서 소금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랐다. 소금 밀매업자들은 싼 가격으로 팔아도 거액의 이익을 남겼으며 비싼 관부의 소금보다 저렴하여 민중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생은 자기에게 부여된 관직과 영화에 만족하며 살 수는 없었다. 고향의 부모와 고향 산천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고 간절해지기를 여러 차례 거듭하면서 선생은 드디어 귀국을 결심한다. 이때가 서기 884년 선생의 나이 28세 때다. 최치원은 당나라 조정의 내분과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런 글들을 귀국 직후 신라 임금 헌강왕에게 가감없이 올리고 당나라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문서로 만들기도 했지만 귀국해서 본 신라의 내부 상황도 당나라의 그런 상황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만큼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다.